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고, 이게 이제 지난 12주차 강의 자료 내용이 어떻게 보면 동남아시아 정치사 내지는 경제 현황 뭐 그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사실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도 되게 많이 있고 한데 뭐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또 우리 학부 그리고 우리 대학 내 수업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간략하게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는 정도로 하고, 이제 현재 시대의 무역과 물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이제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이제 종전이 되고 나서부터가 오늘날 현대 뭐 이야기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이제 1945년 광복 이후에 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한국도 세계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이제 독립을 획득했고, 다른 이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던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바로바로 독립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뭐 서구 열강들이 뭐 그렇게 쉽게 어떤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발생되는 분쟁들이 있었고, 그 분쟁의 일환 속에서 발생된 게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이, 프랑스가 베트남 독립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원래 의도는 계속 식민지로 두려고 했어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네, 그래서 프랑스와 베트남 독립전선 간에 이제 전쟁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프랑스가 패배하고 쫓겨나고, 뭐 그리고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 공산 정권의 남하를 막겠다고 미군이 개입을 하면서,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 영화나 매체를 통해서 접해 본 적이 있는 베트남전, 월남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뭐 많은 나라들이 식민 지배에서 순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유혈 사태라든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분쟁 그 이제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악랄했던 게 이제 프랑스 같아요. 프랑스는 베트남에서도 그렇게 전쟁하고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도 엄청난 대형 유혈 사태 끝에 그 1962년에 독립을 합니다. 영국은 그래도 조금 수월했어요.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나라도 있죠. 이 영국 출신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넘어가서 현지인들보다는 이민을 간 사람들이 그 사회 구성원을 주로 이루고 있는 국가들, 대표적으로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는 국가, 남아프리카는 또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국가들이 2차 대전 때 많이 영연방 국가로 참전을 많이 했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당연한 권리로서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요구했기 때문에 뭐 그런 나라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독립을 했고, 뭐 독립을 했지만 뭐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같은 경우, 호주랑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국기 안에 영국 국기가 그려져 있죠. 유니언 잭이 그려져 있는데, 뭐 명목상의 그 영국 국왕, 예전에 영국 여왕이라 했는데 어쨌든 영국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형식으로 해서 영연방 체계에 남아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는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미소 냉전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은 사실 여기 강의실에 앉아있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소련이란 나라가 있던 시절에 살지 않아 봤죠. 그래서 뭐 러시아, 뭐 오늘날에도 러시아가 뭐 군사 강국으로서 이미지가 있지만,
90년대 와서야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불과 한 5, 6년 정도 돼서야 독일이 이제 통일을 하고 소련이 이제 붕괴되면서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 간의 이 어떤 콜드워 냉전이 끝났지. 그 전에는 전 지구의 국가들이 두 개 진영, 자유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그리고 뭐 거기에 속하지 않는 제3세력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외교나 뭐 수교가 정상적으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하는 무역도 이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3국을 이용을 해서 스위치 무역을 한다든지 중개 무역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과 소련 간에는 직접적인 어떤 경제 교류보다는 제3국을 통한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뭐 어쨌든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 진영의 냉전 체제가 지속이 되었고, 그렇지만 그 경제적 주도권은 미국이 모두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그 그림 나와 있는 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자유진영,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이제 사회주의 진영이고, 녹색이 뭐 여기에 속하지 않는 제3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른쪽 아래 그림은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흐르시초프 서기장의 모습이고, 오른쪽 아래 맥도날드 보이죠? 이게 뭔 사진일까요? 생각이 돼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처음으로 맥도날드 매장이 생긴 날, 맥도날드 그 매장 앞에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진영의 수도,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스크바에 자본주의의 상징인 코카콜라 맥도날드가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념 대립에서, 이념 전쟁에서 자유주의 진영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맥도날드가 뭐 원래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있기 전에는 그런 의미였어요. 맥도날드 매장 있는 나라들끼리 전쟁 안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계화와 국제화가 이루어진 국가일수록 세계적인 협력이라든지 대외 경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력 분쟁을 일으켰을 시에 경제 어떤 뭐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는 상황이었는데, 뭐 안타깝게도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지속되고 있죠.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국제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러시아가 다시 승기를 잡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서 뭐 어떻게 될지 좀 저도 좀 잘 모르겠어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이후에 다자적 세계 경제 질서가 확립이 됩니다. 뭐 다자적 세계 경제 질서가 확립이 되는데 2차 대전 이후에 경제 체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브레튼 우즈 체제의 기본이 뭐냐면, 쉽게 말, 브레튼 우즈는 이 워싱턴 주변의 호텔 이름인데, 이 호텔에서 2차 대전 끝나고 미국하고 영국, 승전국들의 주요 그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사람들, 경제 전문가들이 만나서 2차 대전 이후에 이 자유진영과 세계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논의를 했고, 그 논의 하에서 나온 게 이 세계의 국제기구를 중심축으로 세계 경제를 2차 대전 이후에 전후 경제를 이렇게 셋업을 하자라는 게 브레튼 우즈 체계의 원칙이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MF를 만들자. IMF를 만들어서 외환 관리를 하자. 외환 관리를 하는데,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뭐 금태한 얘기를 했었죠. 파운드화와 금을 교환을 하는 그런 경제 체제와 시스템을 통해서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IMF가 설립이 되고 나서부터는 뭘 만드냐면 IMF가 SDR이라고 하는 특별 인출권을 만듭니다. 그 특별 인출권은 어떤 특정한 화폐이거나 금운동이 아니고요. 그냥 권리예요, 권리. 주식 옵션 같은 권리인데, 이 권리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화폐로 교환 비율에 의해서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SDR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IMF의 설립에 참여한 국가들에게 배분합니다. 그걸 통해서 세계 경제의 기준을 삼고 그 IMF에서 말하는 SDR의 그 교환비를 달러화를 기준으로 삼아요. US 달러를 기준으로 삼고, 물론 US 달러만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주요한 기축 통화들이 다 들어가서 그 교환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브레튼 우주 체제의 IMF 출범이 기존에 세계 1, 2차 대전 이전에 영국 파운드화가 누리고 있었던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US 달러로 바꾸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브레튼 우주 체제 이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의 기축 통화가 US 달러가 됩니다. US 달러로 되고, 두 번째는 IBRD.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본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을 거예요. 여기 하는 목적이 뭐냐면 개발도상국에게 이 국가 원조를 해요. 국가 원조를 해서 그 원조를 바탕으로 그 국가들이 경제 개발을 하고 그 경제 개발을 바탕으로 산업을 일으키고, 산업을 일으킨 걸 바탕으로 국제 무역을 해서 공공의 전 세계적인 분업, 국제 분업을 이룩해 하고 모두의 어떤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성으로 가자라는 거였는데, 그렇죠. IBRD가 생겨났고, 세 번째는 가트죠. 가트는 지금 현재는 어떤 기구의 이름이 아니고, 국제 기구의 이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이게 일종의 무역과 관세에 관한 협정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만들어질 때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타협을 하거나 동의를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국제 무역과 관세를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국제 기구화가 됐죠. 그러다가 언제 가트가 없어지냐면 95년에 WTO가 출범을 하고 나서, 세계 무역 기구가 출범하고 나서 세계 무역 기구가 전 세계 무역 그리고 무역 장벽 관세에 관한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국제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가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브레튼 우주 체계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주도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전후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IMF는 제가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어떤 그 금 또는 미국 달러와 태안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SDR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결국 그래서 이게 SDR에 달러가 묶여 있고 달러가 전 세계 화폐와 묶여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날의 한유 체제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IBRD는 쉽게 말해서 전쟁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미국 빼고는 다 패전국이고 다 국토가 전쟁으로 황폐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의 재건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가, 이 IBRD가 나중에 뭐로 바뀌냐면 월드뱅크. 지금 월드뱅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월드뱅크에 가보면 여러분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월드뱅크의 전신이 IBRD였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트는 제가 얘기를 했고, WTO 출범 이후에 이 관세 기구가 사라지고 WTO의 상품 무역과 관세 규정에 대한 협정 이름이 가트로 정리가 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WTO를 얘기를 할 텐데, WTO가 95년에 출범을 했어요. 이 WTO를 출범하기 위한 전 세계 국가들의 협의가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루과이 라운드입니다. 우루과이에서 라운드 테이블에 모여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이 세계 무역과 세계 관세 부과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어떤 협정을 만들지를 쉽게 말하면 합의 볼 때까지 마라톤 토론을 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이 발전해 있고 경제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자유무역을 했을 때 수출할 수 있는 물품도 많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국내 유통시켜서 수입해서 국내 유통시킬 수 있는 여력도 아무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산업이 미비하거나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일수록
자신들이 수출하는 것보다는 수입하는 물동량이 많아질 것이고 그걸 통해서 자국의 경제가 선진국이나 산업국 다른 국가에 종속되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겠죠. 개발도상국들이 다 그런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도상국들을 참여시키고 개발도상국들을 어떻게 보면 이 협정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굉장히 당면 과제였는데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이 개발도상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당근책들을 제시하고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WTO를 출범시킬 수 있었고 처음에 출범을 할 때는 몇몇 나라들이 빠져 있어요. 그렇게 타협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이 안 되는 국가들이 있었겠죠. 그런 나라들이 빠져 있었다가 이제 나중에 천천히 중국도 가입을 하고 러시아도 가입을 하고 그 외에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도 가입을 하면서 지금은 전 세계 무역을 아우르는 기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에 중국이 가입할 때가 쇼크였어요. 그러니까 95년에 만들어질 때도 쇼크였고 2000년에 중국이 들어올 때도 쇼크였고 2011년에 러시아가 들어올 때도 쇼크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세계 무역의 어떤 기준이 되는 국가가 되었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이 개발도상국들이 이 WTO에 가입을 할 때 여러 가지 우려를 낳았다. 자기 자국의 어떤 유치산업,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이 시장 개방이 되었을 때 시장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어렵다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 WTO를 출범을 시키고 WTO에 가입할 때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고 가장 격렬하게 이것에 대해서 시위를 했던 분야가 농업이었기 때문에 WTO에 우리가 한국이 가입을 하면서 어떤 안전장치들을 마련을 했냐? 쌀은 시장 개방하지 않는다. 쌀은 시장 개방하지 않고 커터로 한다. 그러니까 WTO의 정신은요. 자유무역이거든요. 자유롭게 무역하자. 그리고 최혜국주의를 채택을 해요. 최혜국주의라는 게 뭐냐면 무역에 있어서의 혜택을 A 국가에게 부여를 한다면 그와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다른 국가에도 부여해야 된다는 게 최혜국주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에게 시장 개방의 정도를 동일하게 해서 시장을 개방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입장에서 쌀 시장을 개방해버리면 한국의 쌀보다 훨씬 싸고 맛있는 쌀들이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싼 줄은 알겠는데 맛있는 쌀은 뭡니까? 맛있는 쌀, 한국 쌀보다 맛있는 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밥 먹어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려가 많아서 쌀의 수입량을 한국은 제한을 했어요. 처음에 WTO 가입할 때. 근데 그게 천년만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WTO가 출범이 95년에 됐잖아요. 그래서 쌀 수입 시장을 개방하는 거를 계속 늦추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개방하려 했어요. 쌀 시장을. 그래서 여러분들,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겠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엄청 농민시위가 심했어요. 그러다가 또 10년이 지나서 박근혜 대통령 때 결국에는 합니다. 근데 하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그래도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쌀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되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쌀과 한국에서 생산되는 쌀의 가격 차이만큼을 관세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쌀 시장을 개방을 해요. 지금 그래서 한국이 쌀 시장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자, 그래서 뭐 WTO 얘기했고 EU도 원래는 사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다 유럽에서 시작됐잖아요. 독일하고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전쟁을 하면서 거의 인류를 끝없는 어떤 그 지옥으로 끌고 갈 뻔한 전쟁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만큼 싸우면 사람이 철이 들기 마련이죠. 뭔가 이제 이렇게는 안 된다. 어떤 정치 사회적으로 통합을 하고 경제적으로 협력을 해서 더 이상 유럽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전쟁을 치르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당연히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유럽이 어떤 경제적 협력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와 끝에 92년에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통해서 원래는 EU가 아니라 EC였어요. 유럽 커미션이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발달을 해서
유러피안 유니언이 출범을 했고, 더 나아가서 11개국이 단일 통화인 유로를 도입하는 걸로 이제 방점을 찍었죠. 그리고 그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 수, EU의 회원 수는 거의 27개국에 이를 정도로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이제 기존에 처음에 유럽 이 연합이 창설될 때 이 빠져 있었던 동유럽 국가들까지도 거의 다 유로존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FTA도 확산되죠. 여러분들 뭐 FTA에 대해서는 뭐 우리 학부에 뭐 유정호 교수님 따로 FTA 이화 활용이나 뭐 국제통상법이나 뭐 이런 것들 수업을 하시니까 그 수업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고, 뭐 FTA도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의 협정인데, 이 앞서 제가 얘기한 WTO나 FTA가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WTO는 다자협상이고 FTA는 양자협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시장 개방을 같은 수준에서, 일정한 수준에서, 물론 각국마다의 어느 정도 유예나 조건을 두지만 큰 틀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에 이제 협상을 통해서 무역협정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게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사실 WTO 이후에 제가 추가적인 설명이나 내용을 안 넣었는데, 우루과이 라운드가 WTO를 출범시키고 WTO의 수준이란 게 시장 개방의 정도나 경제 협력의 정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나 관세 인하를 목표로 한 DDA라든지 뭐 그런 추가적인 협상들이 있었는데 다 무산됐어요. 다 결렬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합의하거나 협의를 만드는 것 자체는 좀 어렵지만, 뜻 있는 나라, 생각 있는 나라, 그리고 두 나라 간의 어느 정도의 경제 협력이나 경제 통합 정도의 수준은 두 나라만 합의하면 되기 때문에, 이 어떤 지역 무역 협정, 그러니까 나프타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지역 무역 협정이죠. 나프타 같은 지역 무역 협정이나 뭐 한국이 여러 국가들하고 체결한 양자 무역 협정인 FTA가 이제 보편화되고 확산되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산업적으로, 무역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는 국가들하고도 거의 다 FTA 내지는 FTA에 준하는 경제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원래 거의 모든 나라들하고 하고 있었는데 일본하고 안 돼 있었거든요. 일본하고 안 돼 있었는데, 일본하고는 직접적인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았고, 여러분들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RCEP이라고. 그걸 통해서 RCEP에 이제 일본이 포함되어 있고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경제 협력 이제 FTA에 준하는 수준의 이제 시장 개방이 시작이 될 거고, 한중 FTA가 체결이 된 지가 좀 됐는데, 한중 FTA는 사실 반쪽짜리 FTA예요. 왜냐하면 상품 무역에 관한 부분이 있지만 서비스나 투자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한국에 중국의 부총리하고 이제 일본의 총리가 와서 한중일 회담 같은 걸 한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오고 갔던 이야기들 중에 한중 FTA의 업그레이드 얘기가 나왔어요. 그 업그레이드가 왜 필요하냐면, 이 한국과 중국 간에는 상품 무역에 있어서의 협정은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우리가 한중 FTA로 출범이 됐지만, 서비스 투자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어느 정도의 협의와 시장 개방이 좀 미흡했었는데, 그 미흡한 부분을 풀자고 이야기가 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진척이 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유정호 교수님이 수업하실 내용인데, 내가 좀 첨언을 하자면, 이제 상품무역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 개방을 하고 시장 개척을 하고 경제 영토를 넓히는 건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봐요. 그리고 산업 구조도 이제 한국이 더 이상 어떤 물품을 찍어내거나 대형 공장에서 뭐 중화학공업 이런 걸 통해서 꿀뚝 경제로 국가가 운영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 아닙니다. 한국도 물론 뭐 그런 어떤 중화학공업이 산업 어떤 구조나 이런 측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은 있는데, 한국의 산업 구조는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 서비스업이나 투자업으로 이제 변경이 돼야 될 것이고, 어떤 산업을 유지한다면 그런 어떤 중화공업보다는 첨단 산업, IT 산업, 소위 말하는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뭐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 휴대폰 뭐 이런 쪽으로 그 어떤 이제 산업의 중심, 무게 중심이 이제 서서히 옮겨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런 어떤 무형물이라든지 무체물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오고 가고 할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결하고 할 것인가가 이제 당면한 미래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품 무역에 대한 부분은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한국이 2004년이었죠. 한칠레 FTA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뭐 웬만한 국가들하고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에 이르렀다라고 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만한 오늘날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오늘날과 과거가 다른 부분이 이제 PC와 인터넷의 발달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PC와 인터넷의 발달이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을 가져왔고, 4차 산업혁명이 이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발달이 결국에는 무역과 물류의 어떤 방법과 현상과 이런 것들도 바꿔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애플 알고 있죠. 스티브 잡스가 이제 최초의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므로 인해서 PC의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컴퓨터라는 건 예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스티브 잡스가 퍼스널 컴퓨터라는 걸 출시하기 전에, 애플사가 퍼스널 컴퓨터라는 걸 출시하기 전에는요, 컴퓨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개인이 여러분들 지금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런 쓰는 랩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여러분들 서버나 뭐 이렇게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어떤 계산을 위한, 혹은 뭐 어떤 예측을 위한 수리적 수학적 계산을 위한 용도로서 사용되는 것이 컴퓨터였어요. 근데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되면서 개인의 업무 효율성을 위한 도구로서 컴퓨터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애플이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도 폐쇄형 산업 그 제품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죠. 근데 이게 먹혀들지 안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이폰도 지금은 잘 먹혀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 일이라는 건. 그래서 처음에는 애플이 시작은 했지만 1980년대 이후에 IBM PC, 여러분들 뭐 무슨 이거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가 그런 컴퓨터들을 많이 썼을 텐데 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286, 386, 486. 어떤 정치 세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게 86이라는 게 그 인텔 칩. 지금은 인텔이 뭐라 그러지? 코어라 하지. 인텔 거는 코어고, 저 AMD가 라이젠인가? 그렇게 쓰죠. 아닌가? 나도 요새 게임 목적으로 PC를 안 맞춘 지 꽤 돼가지고 잘 모르겠네. 내가 생각할 때는 무슨 뭐 IBM 코어 해가지고 몇 세대, 뭐 8세대, 9세대 뭐 이렇게 해서 PC를 맞추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어떤 PC들이 보급이 되고, 이 PC 보급에 가장 또 도움을 준 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스티브 잡스만 이름 여기다 적어놨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죠, 윈도우. MS 도스하고 윈도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컴퓨터가 보급이 되었고, 그리고 컴퓨터 보급에 이어서 또 한 계기가 인터넷이죠. 인터넷이 원래 이 인터넷에 왜 만들었냐면, 미국의 이 냉전 시대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디다가 국가의 군사 기밀을 저장을 해놨어요. 어느 컴퓨터에다가. 근데 거기를 핵 공격을 받아. 그러면 거기를 못 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분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정보들을 이게 이제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분산 보관을 하자. 뭐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인데, 이게 군사용으로 개발된 정보 분산을 목적으로 한 어떤 정보 통신망이 오늘날에는 이게 이제 민간으로 넘어와서 전 세계 사람들의 단말기를 연결을 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표준이 HTML이고 이게 지금 여러 세대, 그러니까 초창기 인터넷하고 지금의 인터넷이 같지는 않는 게 버전이 많이 업이 됐죠. 그래서 오늘날에 쓰이고 있는 월드와이드 웹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뭐 알고 있죠. 이거 다 유명한. 이게 왼쪽이 이제 애플의 퍼스널 컴퓨터 그거고 그리고 밑에 오른쪽 저 밑에가 이제 이게 아마 요 모델이 아이폰 3S일 거야. 기억나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살 수 있는 나이대가 아니었을 텐데 이 휴대폰이 돌아다닐 때는 2009년으로 기억하는데 2009년에 삼성이 아주 희대의 쓰레기를 만들어요. 그 옴니아라고. 그걸 만들고 한국에 원래 미국에는 먼저 풀렸었고 아이폰이 요 모델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 사진이 있지만 요 사진을 쓴 이유가 요 모델 있죠. 아이폰 3S가 한국에 들어온 첫 번째 아이폰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충격을 받았지. 이제 시대가 그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거를 내가 2009년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아직 그때 피처폰을 쓰고 있었어. 뭐 그거였잖아. 약정의 노예. 약정의 노예였기 때문에 피처폰을 쓰고 있는데 누가 아이폰이라는 걸 샀다는 거야. 그래서 봤는데 이거는 다른 셈이야. 다른 셈. 피처폰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거는 그냥 전화하고 문자하고 뭐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지. 이거는 오늘날의 PC를 손에 들고 다니는 것과 같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이폰 4를 샀죠. 제가 산 첫 번째 아이폰이 아이폰 4였고 지금 쓰고 있는 게 제가 11을 쓰고 있는데 오늘 요즘에 제일 나온 최신형 아이폰이 15인가? 그렇죠. 뭐 한 11, 12, 13 넘어가면서부터는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게 같고 디자인 비슷하고 그거 이제 외관상으로 구분은 안 되고 그냥 야 이거 뭐 숫자 뭐야? 라고 물어야 산 사람이 나 14야 나 15야 얘기해줘야 알 수 있는 정도가 됐지만 그때 이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 그 어떤 혁신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태블릿 쓰고 있어서 그런데 난 아이폰 발표보다 제일 충격을 먹었던 게 아이패드 발표했을 때가 더 충격을 먹었어. 야 이렇게 진짜 어디 비닐봉지 아니 이게 뭐지? 서류봉지 같은 데서 싹 꺼내가지고 딱 보여줬을 때 그러니까 그런 쇼맨십이 있었죠. 스티브 잡스. 어떤 그런 거야. 이게 이제 뭐 애플이란 회사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혁신의 아이콘이 된 거는 물론 그들이 만들어내는 제품과 그런 것들의 어떤 퍼포먼스가 더 중요하지만 일종의 마케팅이야. 쇼맨십. 자, 그래서 결국에는 PC의 발달, 인터넷 발달이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렇게 산업혁명의 그 차수를 구분을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이 기존의 산업혁명과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기계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변화는 기존에 사람이 스스로 직접 하던 것들을 기계나 기구나 다른 보조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효과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와트의 전기기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는 사람이 하든지 동물의 힘을 하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기계가 대체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어떤 기계나 기구로 대체 에너지원, 동력원을 거였다라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뭐를 대체하느냐면 사람의 뇌를 대체하는 겁니다. 사람의 두뇌를. 어떤 방식으로?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빅데이터.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AI를 도입하는 거죠. 사람이 모든 프로세스를 직접 지켜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센서나 IoT를 활용을 해서 전체 프로세스, 전체 생산 과정, 전체 유통 과정, 전체 물류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네. 사람이 24시간 근무할 수 없잖아. 사람은 잠을 자야 되잖아. 근데 기계나 인터넷이나 센서나 여러 가지 장치, 디바이스들은 24시간 활용이 가능하죠. 전선만 연결되고 전력 공급만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노동력을 기존의 산업혁명에서는 대체해 왔다면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인식, 감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하는 게 오늘날의 4차 산업혁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지고 온 변화들이 인공지능, 로봇, 드론, IoT라고 하는데 사물 인터넷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집에도 그런데 우리 집에 로봇 청소기가 있거든요. 근데 로봇 청소기를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켜가지고 로봇 청소기 보고 청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IoT예요. 모든 디바이스에.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띵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냉장고도 그렇고 세탁기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청소기도 그렇고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요.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걔네들을 전원을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작동을 시킬 수도 있고 하는 게 사물 인터넷.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은 뭐죠? 클라우드잖아. 구름이잖아. 여러분들 이때까지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하드디스크라든지 플로피 디스크라든지 USB라든지 그런 어떤 솔리드한 저장 매체에 담겨져 있는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였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뭐냐면 어차피 인터넷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이제 공용에 모두 다 접속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올려두고 거기 거를 내려서 내가 작업을 하고 다시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어디서든 접속해서 어디서든 같은 정보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새로운 시대적 변화로 다가왔고 이게 이제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본격화되고 언급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변화를 가져왔지만 특히나 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물류 분야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몇몇 교수님들은 이걸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뭐 물류 4.0 내지는 스마트 물류 뭐 이런 명칭으로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부산공유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를 생각하고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부산공유대학을 통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융합전공의 이름이 스마트 항만물류, 스마트 국제물류 전공이죠. 그 앞에 스마트가 왜 붙었냐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들이 물류산업으로 오면서 기존의 물류는 쉽게 말하면 스투피드 물류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온 물류는 스마트 물류다. 그런 개념으로 쓰이면서 이게 학술 용어처럼 쓰이면서 저희가 부산공유대학에서 제가 그 융합 전공 명칭을 만들 때 기존의 어떤 물류와는 좀 다른 물류를 가리킨다라는 개념으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스마트 물류로 들어오면서 여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시간 분석이라든지 뭐 예측이라든지 RFID를 활용해서 물품이나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한다든지 뭐 자율주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먼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여러 기술들이 있지만 먼저 이야기해 볼 거는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자, 데이터라는 게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정보죠. 정보인데 기존에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과 획득되는 정보가 분명한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여러 가지 IoT라든지 디바이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카메라, 센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기업이나
어떤 주체가 자신의 사업 영역을 영위하는 과정 속에서 생산되고 취득되고 획득되고 얻어질 수 있는 정보가 기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하다는 거예요. 별다른 의미가 아니야. 뭐 빅데이터하고 스몰 데이터가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기존에 대비해 봤을 때 오늘날에 생성되는 기업이 생성하거나 기업이 생성을 받는 정보 양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그 의미로서 사용되는 게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산업 전반에 특히 물류의 경우에는 공급망 전체에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저장되고 검색되고 공유되고 분석되는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택배를 보내는데 예전에 택배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멀리 있는 사람에게 내가 물건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가서 주던지 아니면 우체국을 이용을 하는데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는 어떤 것도 등기 수준으로 제한이 있었어요. 무게나 이런 것들. 근데 지금은 그 택배 기술을 이용을 해서 아주 내가 가까운 곳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물건을 보내는 것도 쉽거니와 뭐가 되냐면 내가 보낸 택배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물건을 보내고 한참 뒤에 전화해서 잘 받았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에 비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보낸 물건을 실시간으로 어디쯤에 가고 있는지를 추적한다는 것은 그 택배가 바코드를 가지고 있고 그 바코드 스캔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 어디서 바코드가 스캔됐다는 정보들이 이제 취합이 될 텐데 기존에는 없던 정보예요. 기존에는 없던 정보고 택배 회사는 하루에도 수십만 개의 택배를 보내고 받고 상하차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처리를 할 때마다 상차하고 그러니까 접수를 하고 택배를 분류를 하고 택배를 상차하고 운반을 해서 하차를 하면서 또 그 개별 배송 기사에게 또 세부 분류를 하고 그리고 막바지에 배송을 하는 단계에서 택배 기사가 그 택배 접수처, 택배를 수신하는 곳에 물건을 최종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이게 여기서 생성되는 정보가 기존에는 없던 것들이 모두 다 데이터가 남죠. 그리고 그 택배 한 건이 그렇게 기록이 남는데 이게 택배가 수십만 개잖아. 하루에도. 그러면 이게 빅할 수밖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생성되는 정보를 모아두는 걸로 끝나느냐? 모아둘 거면 굳이 그 데이터베이스 값만 비싸고 굳이 그 저장 공간만 차지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택배 어디로 출발해서 어디로 이용해서 어디한테 배달됐다를 그냥 저장만 해놓으면 그건 멍청한 거죠. 그거를 어떻게 분석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빅데이터를 모으는 이유가 있겠지. 그거를 분석해서 재활용해가지고 뭘 할 게 아닌다면 그렇게 생성되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저장해둘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제가 말해서 앞에서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정보가 많이 생산되는 게 빅데이터라고 했는데 빅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많아진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을 하고 뭔가 그걸 이용해서 기업 경영이나 뭐 어떤 국가 경영이든 기업 경영이든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 측에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까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택시 부를 때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카카오 택시잖아요. 카카오 택시가 굉장히 빨리 보급이 되었고, 왜냐면 이제 택시 기사님들한테 엄청난 메리트를 카카오가 많이 부여를 했기 때문에 카카오 택시를 쓰시는 기사님들이 많고, 그 카카오 택시를 쓰면 여러분들 가장 편하게 이용하는 게 자동 결제죠. 자동 결제 기능. 그리고 빨리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늦은 시간에 택시를 탄다 그러면 무슨 기능이 있어요? 내가 어디 목적지 도착하는데 어떤 택시를 탔고
언제 도착 예상이다 라는 정보를 누구한테 줄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받은 사람은 그 링크를 따라 들어가 보면 이 링크를 보내준 지인이 택시를 타고 어디로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지도 다 나와요. 이용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카카오 입장에서는 전국 단위로 있잖아. 엄청난 양 아니야? 그건 그거 가지고 카카오가 뭘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정보 다 알잖아. 소름 돋지 않아? 오늘이 수요일이죠. 화요일인가? 화요일 저녁에 저녁 7시에 부산 사람들은 어디서 어디로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니더라. 카카오는 알아. 알고 있어. 그렇죠? 소름 돋지 않아? 한 명한테는 그냥 그게 그냥 내가 택시를 아주 편리하게 앱을 이용을 해서 카카오 택시 앱을 이용해서 편하게 택시를 타는 건데 이 정보들이 다 모일 거 아니야. 카카오 서버로. 그럼 그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빅데이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IoT 사물 인터넷. 이게 원래 초창기에 도입될 때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었을 거예요.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 어디서든 접속 가능해요. 뭐 그런 의미였었는데 이제 이게 발달을 하면서 여러 업체들이 사물 간의 머신과 머신, 그러니까 기계와 기계 간의 통신, 그리고 기계에다가 이제 그 랜칩을 씹어가지고 이제 인터넷 수신을 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이게 이제 환경 인터넷, 뭐 사물 인터넷, 뭐 이런 용어로 불리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출시되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 혹은 가구까지도 이런 사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랜칩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거나 활용할 수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날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사람에게 굉장한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사물 인터넷을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픈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주거지에다가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카메라, 센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그 사람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양한 센서를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의 위치나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하거나 파악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물 인터넷이 이게 이제 우리 생활에 들어오면서 활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기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무역과 물류에 있어서 연결고리가 있죠. 노드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터미널에 물품이 들어왔다, 터미널에서 물품이 나갔다, 창고에 물품이 들어왔다, 창고에 물품이 나갔다, 어떤 선박에 화물이 적재되었다, 어떤 선박에서 화물이 양화되었다, 양육되었다, 이 정도의 어떤 정보와 그것에 대한 노티스 정도는 이루어졌는데, 이제 IoT가 되면 어느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정확하게 이 현재 시간에 그 물품이 어디 위치하는지를 물류 프로세스 상의 모든 장비, 기계, 운송 용구, 운송 장비, 뭐 시설물에다가 센서나 이런 감응기나 뭐 인터넷 랜선이나 이런 것들을 추적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트래킹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물류 추적 기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려면 물류가 공급되는 모든 프로세스 상에 이런 센서나 IoT 장비들이 설치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추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부산에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게 부산에 있으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차가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예요. 트레일러 차 서울에 있거나 뭐 어디 다른 도시 뭐 대전이나 대구 같은 데 있으면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대형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트레일러. 우리 솔직하게 말해서 이 학교 앞에
강한대교는 트레일러들이 잘 안 다니는데 저기 용당 캠퍼스 가는 저런 길에 보면 컨테이너도 엄청 다니잖아. 근데 생각을 해볼게. 저기 컨테이너가 있고 자동차가 있는데 저기다가 인터넷을 달면 그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은 피곤하겠죠.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다 파악이 되니까. 근데 뭐가 돼요? 한국 내에서 컨테이너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다 트래킹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 물류 효율화나 효율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스마트 물류의 변화라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AI 있는데 AI도 이야기하면 할 말이 많아지는데 AI부터는 사전 제작 강의에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오늘날의 패러다임 변화의 가장 주요한 흐름이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선박을 인류가 활용을 하고 화폐를 인류가 이용을 하고 뭐 종이 지폐를 인류가 활용을 하고 이랬던 것처럼 그런 변화에서 가져온 변화보다 훨씬 더 큰 변화들이 4차 산업혁명을 무역이나 물류 프로세스에 가져와서 생겨나는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남은 수업 시간에 우리가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마치겠습니다.